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화요일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그렇게 맑더니 지금 서울 하늘 곧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가방 속에 애물단지였던 우산이 참 반갑죠.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변동성에 늘 대비할 수 있는 우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심화 강의를 통해서 내 내공이 늘 시장 변동성의 우산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론으로 가서 좀 강의 보고요. 일단 시황센터 넘어가서 시장 변화 상황 보겠습니다. 이정은 캐스터, 오후장 어떤 변화 있을까요?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 흐름 이어갔던 코스닥이 상승 전환했고요. 거래소는 조금씩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오늘 장중 고가에 다시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3,2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76% 상승한 움직임입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크게 급등한 이후에 큰 등락 없이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조금씩 상승 탄력 키워나가면서 3,2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6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현재는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00억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 상승하는 업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섬유 의복 섹터의 탄력이 가장 큽니다. 2.7%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 운송 장비 섹터 2.6%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철강 금속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업종 상승 나타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로 증권과 건설 역시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업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하락하는 업종 오늘 의약품뿐입니다.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전기가스, 통신 섹터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약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시면요. IT 투톱주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탄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8만 원대 다시금 회복한 모습 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12만 2천 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구간 2%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금 70조 원 시가총액을 달성했고요. 네, 현재 구간에는 15만 9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보시면 오늘 LG화학의 탄력이 좋습니다.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3만 9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함께 보시면요. 삼성 SDI는 좀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현재 구간에는 68만 2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탄력 굉장히 좋은데요.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2% 이상 상승합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상승 탄력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인수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와 함께 포스코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주들 살펴볼 텐데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소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판가 전이로 2분기 철강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밝혔는데요. 현재 구간 포스코 강판의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제강과 함께 가장 좋은데요.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세아베스틸 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세아제강, 동국제강, 그 뒤로 휴스틸까지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시죠. 네, 분봉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 변동성 구간 지난 이후에는 소폭의 등락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점차 회복해 나가면서 10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어제와 같은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1,9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구간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엇갈리는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이 오늘도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간에 상승하고 있던 탄력 반납하면서 현재는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9거래일 만에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상승 탄력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젠 현재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72,200원 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나는데 아이리아 바이오시밀러 공장 건설 착수 소식에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정책 홍보 및 대선 출범식을 가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은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옵티시스와 코세스 현재 구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선익 시스템 역시 탄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 이상 상승했고요. 에이트원 2,145원 현재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자이언트 스텝과 한빛소프트,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4%에서 크게는 1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강의 본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함께 할 텐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와 섹터 안에 답을 찾는 두 가지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보시죠. 가장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8만 원 전후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공방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무색하리만큼 올해 상반기 동안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작은 종목 안에서는 시세를 내는 쪽이 또 강합니다. 이 안에서의 답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들부터 좀 네, 두 분과 인사를 좀 나눠보면서 강의 좀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더블진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도 답답하다고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시장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가격에는 또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김혜진 전문가님, 최근의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차피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 잠시 후에도 이제 좀 길게 문서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주가 흐름도 좀 더디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다른 종목군들 대비, 경기 민감주들 대비해서는 좀 못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우려감 섞인 시선, 좀 회의감이 이제 다시금 이제 젖어드는 것 같아요. 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시금 데이터들을 짚어보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의 하우스들도 보면은 사실 연초에는 정말 반도체에 관해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그냥 다들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슈퍼사이클일 것입니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이제서야 이제 다른 하우스들 몇몇에서 이게 좀 슈퍼사이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반도체의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가 네. 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반도체가 조금 수요가 둔화돼서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황이 워낙에 지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좀 일러요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일단 업황을 좀 볼 건데요. 네. 생각보다 지금 이제 6월달, 5월달에 나온 데이터까지 보면은 그 반도체 IT 기기 수요가 지금 피크아웃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세트업체 봤을 출하 때. 부진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던데요. 그렇죠. 이게 뭐 반도체가 지금 생산이 더디기 때문에 네. IT의 세트 역시도 지금 뭐 생산이 덜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생산도 문제지만 이 생산을 받아들이는 수요 쪽에 수요가. 수요단도 원래 수요도 지금 원래 컸는데 네. 수요의 지금 둔화가 지금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뭐 언택트, 뭐 비대면 수업, 그다음 비대면 뭐 근무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 비대면 근무나 그 비대면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노트북이라든지 PC를 다 샀다라는 거죠. 이젠 네. 더 이상 PC라든지 노트북의 수요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네. 이제는 그 기저효과에서 다 이제 구매될 만큼은 하신 것 같다라는 이제 지금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미국과 유럽과 중국 쪽에서의 지금 IT 수요 출하량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미국 쪽도 최근에 나오는 그래프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한 거, 제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보시면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신 걸 토대로 해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5월달에 정점, 4월달에 정점을 찍고 네. 5월달에 주저했다는 거죠. 출하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확실히 지금 얘기가 나오는 피크아웃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순서는 중국이 가장 빨랐어요. 중국이 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네. 그 이후에 이제 IT 수요가 좀 더 출하량이 줄고 있다라는 아.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 이후엔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이 5월 달, 6월 달, 7월 달 하반기로 갈수록 또 IT 세트가 출하량 늘 거 아닌가라고 네. 했지만 4월이 정점이었다라는 거죠. 아. 5월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조가 6월도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하반기도 조금 불확실할 것 같다. 지금 5월까지 다 지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5월 그래서 지표까지 6월도 나왔거든요. 부진할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나온 건가요? 네, 어. 그래서 이 IT 세트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지금 HP에서도 PC 노트북을 올해 원래 좀 예상치를 좀 높게 잡았었거든요. 네. 워낙에 언택트의 수요가 클 것이니까 네. 원래 그 올해 출하량을 높게 잡았었는데 이번에 목표치를 15% 하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덜 출하하겠다. 물론 뭐 반도체 수급 부족도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는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PC하고 노트북 출하량도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감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의 지금 스마트폰 출하도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전체적으로 올해 한 20%가량의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뭔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의 조금 뭐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했던 기대감들을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네. 상황들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버나 디램 쪽의 수요는 견조해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그런 하우스의 뷰도 봤을 때도 네. 이쪽 IT 세트, 뭐 스마트폰, PC, 노트북 쪽에 뭐 수요는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서버,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디램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조금 흐름들, 반도체에서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신다면 뭐 전체적인 것보다는 서버나 디램 쪽에서의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조금 보고 있어서 네.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더뎌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조금 뭐 우려감, 기대감이 섞여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는 다시 또 좋아진다. 일단은 2분기에 뭔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듯한 모습이 관찰됐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좀 주셨어요.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혹은 반도체 시장이 어떠한가요? 여쭤볼 때 여러 가지 공급 이슈도 제시할 때가 있고 보는 지표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 PC, 노트북, 스마트폰 출하 쪽으로 수요가 꺾였습니다. 이 포인트를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보실 때 보통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맞나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뭐 원래 모바일 쪽의 전체적으로 D램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예, 모바일을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한 2군데 정도에서 하우스가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가 오더컷이 좀 많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네. 관련 기업들이 네. 뭐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더컷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화웨이 쪽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거는 러시 오더로 미리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재고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화웨이 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수요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은 또 없다라고 봐야 되는 장기적으로 부분이고. 예. 없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쪽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둔화된다. 이게 생각보다 둔화가 좀 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PC나 이슈가. 노트북 쪽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업황이 네. 좋았는데 네. 근데 모바일은 그거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못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 그래서 모바일 폰 별로 안 팔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수요가 둔화된 것도 있지만 네. 많이 못 만든 것도 있어요. 특히 공급 문제도 저가형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거, 네. PMIC라든지 뭐 이런 네. 쪽이 상대적으로 생산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서 못 만든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예.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들은 생산은 잘 되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저가 폰들 같은 경우는 생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중저가 폰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그 인도 쪽에서 많이 소비가 되죠. 근데 이제 그쪽 관련 부분이 좀 많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디램 쪽이 좀 약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회복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중요하게 앞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아. 저는 저거는 하반기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 좀 빨리 보는 쪽은 3분기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3분기보다는 더 뒤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3분기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이제 한 9월 이후부터 아. 9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뭐 IT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전망이 한 분기 정도 더 먼저 했던 게 5G였잖아요. 아, 네. 저는 5G 수주가 한 1분기부터는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그게 완벽하게 뒤로 나와버려 한 분기 정도 뒤로 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도체 뭐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 사기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고 답답하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게 하더라고요. 비율을. 아니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 해놓고 네. 이게 1월에 이렇게 이게-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더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이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급격하게 수요는 확 늘어나고요. 생각을 안 하고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생각보다 수요는 확 주는 그런 업황인 것 같아요. 항상 반도체의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엄청나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야기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는 완벽하게 그냥 박살이 나는 상황. 네. 그리고 계속 반도체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엔 또 급격하게 다시 올라왔던 그래서 상황. 그 사이클이 다시 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밀리는 아.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쨌든 모바일은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한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하면 네. 결국에는 5G 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면 그 아이폰 10 모델도 그쵸. 있고 아, 그때 맞춰서 이제 9월, 10월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그 인도도 예. 코로나 관련 부분도 좀 인도 쪽도 이제 3분기가 지나면 진정이 되는 지금도 좀 많이 진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네.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때쯤으로 보면 모바일 쪽은 좀 살아날 거라 보고요. 여전히 앞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전히 서버 쪽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 특히 이번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뮤직비디오 네. 거기에 댓글 달린 거 아시죠?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네. 레딧이 예. 그 서버가 터졌어요. 예. 예, 레딧이 서버가 터지다니까 네. 거기서 이제 채팅을 달던 사람들이 그 유튜브 유튜브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유튜브에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댓글이 500만 개가 넘었거든요. 아, 약간 역주행 느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역주행이라기보다 다시 한번 그냥 보게 거기서 그냥 대화할 수 있는. 대화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되는? 아. 그냥 그거를 뭐 다시 본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댓글만 그냥 적는 건데 그냥 이쪽에 서버가 터지니까 이쪽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강남 스타일을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지금 서버가 자꾸만 많이 터져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고화질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다운그레이드 시켰잖아요. 화질도. 네. 이게 결국에는 서버가 문제군요. 증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증설은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의 회복보다는 조금 더 빨리 네. 서버 쪽은 3분기 쪽, 그러니까 한 7, 8, 9월 요 안에 서버 쪽에 대한 투자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가전 쪽에 들어가는 것도 네. 이제 가전 제품 같은 경우도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네. 그쪽에 대한 반도체도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하반기는 좀 풀릴 거니까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IT 하반기는 IT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를 주목한다. 다만 기술 성장주 쪽에서도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더딜 것 같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올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변변한 종목이 많이 없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가는 이유가 그거다. 대체제로 그거 가는 이유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엔 IT 하드웨어 중에서 그러면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건 뭘 것이냐? 그럼 저는 지금은 그러면 반도체가 좀 뒤로 밀린다면 그거를 저는 2차 전지랑 5G가 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도 간다. 연말까지 가면 다 가긴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급격한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요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라는 네. 건데 여기서 더 빠집니까? 그럼 2분기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많은 되죠. 분들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투자를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관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할 것 같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내가 샀을 때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샀을 때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는데 한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나는 기대한다. 나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주식보다도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네. 윗상방을 그래도 주식을 하면 그래도 한 30% 이상은 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삼성전자를 계속 미련을 가지는 게 우리 입장에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안 되냐라는 건데 네. 또 그건 아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내가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는 사잖아요. 대출을 내서.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는 그냥 분명히 엄청난 레버리지거든요.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쓰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땅은 안 망할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대묻고 싶은 거 그럼 네. 삼성전자는 망할 것 같나라는 이야기를 어.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네. 토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좀 기대 수익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레버리지를 쓰시는 게 맞다. 만약에 레버리지를 쓸 게 아니면 그냥 굳이 삼성전자를 왜 하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남에 땅을 사는 거 마인드로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도 없다. 쓸데없는 거 뭐 신용이 아니라 레버리지 쓰실 필요 없고요. 예.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네. 차라리 삼성전자를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아. 예. 뭐 왜 강남에 아파트를 레버리지 그만큼 쓰면서 왜 삼성전자를 레버리지 쓰는 거 두려워하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정상적인 투자를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할 이유가 있냐. 그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네. 계시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근데 1월에 이제 9만 원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본 느낌이어가지고 강남 아파트는 이런 손실 없잖아요 라면서 울분을 갖고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긴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또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네. 한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집 안 올랐다고 떨어졌다고 뭐 한 그렇진 사람 않죠. 없잖아요. 네. 예, 우리가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집은 더 많이 보유해야 그리고 되잖아요. 또 이렇게 시세가 계속 급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참고로 삼성전자 안 삽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뭐 오래 자꾸만 보셔야 되니까. 네, 미련 가질 필요 없다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살 거면 아까 이야기했처럼 그냥 레버리지 쓰셔야지 그래도 수익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삼성전자냐 아니면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술 성장주 안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 5G냐 이야기를 했을 땐 사실 답은 이미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최종 판단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또 궁금하실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2분기가 지금 10조 한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좀 맞춰져 있잖아요. 컨센이 대부분 최근에 올라왔던 건 11조 달성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여기에는 좀 달성 가능한 건지 2분기에 뭐 쇼크라든지 지금 가능 전망에 대해서 변화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1분기랑 느낌이 완전 다른 게 네. 1분기는 네. 계속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컨센이. 네. 근데 지금 2분기는 정체됐어요. 초반에는 한 12조까지도 버는 증권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10조로 지금 맞춰져 버리잖아요. 아. 얼추 언더리. 네. 이건 떨어질 수도 이 있다는 자체가 생각이에요. 예, 지금 예. 별로 좋다고 분위기 보는 게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예. 이걸 만약에 반도체를 할 거면 네. 연말까지는 들고 갈 생각으로 하면 지금부터 그렇죠. 모아가기는 좋은 종목이에요. 네네. 예, 지금부터. 왜냐하면 더 떨어질 가격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하지만 바로 급등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봐야죠. 뭐 근데 연말을 내가 보고 간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업한기에서는 3분기 이후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되긴 한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 중심으로. 소부장 예. 중심으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서서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말 버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그래도 중장기 가지고 가야겠죠? 라면서 노후 부자 대기님이 유유 이렇게 우셨는데 답은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압축해드린 만큼 힌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마무리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죠.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또 속도를 내겠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인프라 투자 수혜주 다시 봐도 될까라는 기대감이 좀 큰데요.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혜진 전문가님, 좀 어떻게 탄력 붙는 건가요? 이번 이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드디어. 뭔가 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을 마쳤고 예.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들 다 부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번 주 내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몇 조 달러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가지고도 지금 좀 시간을 좀 끌었어요. 꽤. 세부한 금액 네, 그렇죠. 너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렇죠. 워낙에 기대감도 네. 컸었고 그래도 뭐 기대감만큼 이제 주가나 이런 반응들은 시장의 반응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면 뭐 조금 더 뭐 탄력성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재원 마련 쪽이 이제 양당에서 말을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원래 뭐 이거는 정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1조 2천억 달러의 지금 인프라 지금 재원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는 지금 샌더스 예산 상원위원장이 6조 달러를 말을 했었잖아요. 원래 뭐 네. 그분은 그래요. 뭐 맨날. 원래 또 네, 과감하시죠. MMT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그분이야. 원래 과감하셨었는데 과감하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고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그렇게 치면 더 푸는 네. 금액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협상을 해오다가 뭐 4조 2천억, 2조 3천억 원 했다가 지금은 1조 2천억 원 달러에서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가장 최근에 지금 어제 뉴스에서는 뭐 공화당은 1조 달러 이상은 안 된다라고까지는 말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금액적인 부분에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왠지 1조 1천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조 2천억이고 그렇죠. 1조는 그러면 일단 공화당은 1조는 깐다는 거잖아요. 항상 저희가 여기서 분석해드릴 때 이제 협상안을 보면은 그 네. 가운데 숫자가 그러니까 좀 1조와 있잖아요.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이에서 1조 1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보니까. 언저리 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내에 좀 발표를 하겠다는 또 좀 욕심, 좀 네. 계획을 좀 더 밝혔기 때문에 이게 뭐 재원은 뭐 가스세를 인상을 하고 네. 법인세로 인상으로 이제 마련을 할 증세 것이다. 이야기가 주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증세는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불가피하다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예. 워낙에 이렇게 재원을 많이 지금 끌어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 가스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협상안들이 지금 발표가 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발표는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가격대에서 발표는 될지 몇 조 달러가 인프라 투자 법안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 같아서 뭐 관련 종목들, 뭐 관련 섹터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이번에 네. 원래 사실 저거 안 돼도 민주당이 그냥 단독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네. 그게 이제 했었는데, 으름장을 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 뒤에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아. 이게 지금 걸려버리거든요. 큰 과제가 그러면 만약에 있어서. 공화당이 여기서 그래 우리 무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안 해줄 거야 이게 나오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1조까지는 맞춰놨다고 하니까 1조 네. 달러까지는 그러면 얼추 한 1조 1천억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 재원 마련 앞서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좀 민감한 증세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증세 이야기 나오면서 저도 구체적으로 그 증세 이야기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부자 증세라는 그쵸. 꼬리표가 달 정도로 굉장히 또 반발이 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주들에게 영향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이제 가스세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쪽이 방향이 바뀌었네요.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성장하는 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줘버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공화당이 이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동을 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증세 쪽에 좀 민감한 거 부재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폭 같은 경우도 많이 예. 좀 낮추고 네. 뭐 이런 부분이라서 좀 그래도 통과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1조 달러가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G7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1대1로에 맞서는 B3W인가요? 예. 그거 하면서 그 4경이니까 네. 10배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다. 40배를 해보니까 규모 이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잊고 있었던 이 호재가 좀 반영이 되면 그럼 다시금 어떻게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이 꿈틀댈 수 있을까? 지금 준비하는 거 맞을까라는 답에 대해서도 전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보는 토픽 여쭤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어느 쪽 수혜주 기대하세요? 저는 일단 뭐 글로벌적인 인프라 투자의 부흥은 맞지만 또 일단 미국에서의 조금 더 모멘텀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 네.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초반에 어느 정도 반영됐던 종목들 많았었잖아요. 그때만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번 호재도? 그렇죠. 저도 이 기대감에다 이제는 뭐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실적 부분이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으로만 갔던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산마켓 역시나 미국 쪽 북미 비중이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이에요. 두산마켓이 건설 장비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 부분에서 지금 점유율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매출 비중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73%가 이제 북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매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역시나 뭐 작년에 저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 생활이 많아지시니까 또 미국은 워낙에 가드닝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네네. 있어서 뭐 이쪽에서 또 사용되는 장비들도 지금 두산마켓이 생산을 하는데 이쪽에서의 지금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매출이 잘 나오고 많이 팔려서 잘 됐는데 올해 1분기 실적도 지금 역시나 그 이상으로 작년 이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기대되는 실적이 더 큰데 예. 일단 20%는 또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의 비중이 거의 해외 쪽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럽 쪽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생산 차질이 많이 빚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실적에 9% 이상 매출 성장했다는 점도 조금 긍정적인 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실적들이 다 주가가 올랐고 했는데 이제는 또 더 기대감 가지실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건설 장비들이 다 지금 주가가 좋아요. 다 주가가 좋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 또 국내의 건설 장비 기업들은 또 저평가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해외에 가지고 있으면서 네. 국내에 있는 두산마켓 관심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네. 예. 아니요. 저게 예. 마켓이 네. 또 이제 작은 걸 하잖아요. 네, 작은 걸 중소형. 하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이 이제 집을 지을 때 네. 미국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아니니까 이제 일반 단독 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은 코로나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네. 또 코로나 좀 풀리면 하반기에는 또 주택 건설도 많아질 거니까 거기에도 확실하게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궁금한 게요. 중국의 4, 5월 굴삭기 판매는 꺾였잖아요. 그러면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 쪽으로는 좀 차별화되게 더디고 이 캐터필러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밥켓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또 다 같이 실적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에서 아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먼저 성장을 했고 예. 먼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네. 예, 성장성이 더 둔화되는 강했죠, 거지. 작년에. 예, 네. 둔화되는 거지. 업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국내 굴삭기 관련 기업들이 네. 중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 쪽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를 보면 알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 중국 쪽에 굴석기 실적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에 투자도 인프라, 그러니까 이 건설 관련 부분 또 모멘텀이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 쪽도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올라갈 거다. 기계 업종을 한다면 만약 박혜씨 토픽인가요? 저는 두산중공업이 대장이긴 한데 아, 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다면 저는 두산 인프라코보다는 박혜씨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지금 더 좋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쪽으로의 답변 들어봤고요. 그래서 문소진 전문가님도 같은 토픽인가요? 수혜주 어디예요? 그래서 저 희한하게 네. 이 종목만 가지고 나오는 날만 되면 다 급등해요?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 네, 예측이 좀 가능할 대한전선이. 것 같아요. 네, 대한전선입니다. 전선주. 네, 제가 아까 밤비님께서요. 대한전선 수혜주 될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답을 주셔가지고 명쾌하네요. 네, 제가 이거 그 주식 심화론에 한 3번 정도 맞아요.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소개할 때마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날 움직임이 네.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하는 건 아닌데 항상 그 전에 4%가량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저 언제 사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쵸. 생각하시겠죠. 네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 분명히 드렸어요. 이거 지금 만약에 못 사도 떨어지면 사도 된다. 아니 네. 근데 그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한 3분의 1은 사셔라. 3분의 1 사시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오늘 다시 좀 급등이 났습니다. 오늘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쪽이 강합니다. 기계 업종이 강한 이유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관련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인프라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력망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공장도 많이 증설하고 그 다음에 SOC 쪽도 많이 뭐 더 나오고 특히 낡은 전선들 송전탑 다 가는 것도 지금 저기 인프라 투자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원전, 뭐 SMR 같은 원전, 친환경 관련 쪽 이게 전부 다 전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다 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만약에 LS 전선이 아시아 말고 LS 전선이 만약에 상장이 돼 있다면 저는 LS 전선을 저는 탑픽을 했을 거예요. 근데 LS 전선은 따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LS 그룹에 묶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LS를 사기에는 좀 무거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대한전선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네. 원래 대한전선은 참 볼품없는 회사였죠. 뭐 기업이 뭐 망하냐 마냐 뭐 접냐 마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네. 원래 대한전선이 연역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네, 업력이 길죠. 엄청 오래됐고 네. 원래 정말 오랜 동안 전선사업부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전부 사업이 이제 기울면서 네. LS 전선에게 그 점유율 1위를 이제 내어주고. 내어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호반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좀 자본금이 좀 빵빵한 회사에게 모회사를 가졌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게 일단 주인을 찾고 나서는 굉장히 수주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서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전력망 수주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미국 법인만 있으면 이 종목은 좋지는 않은데 그 미국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미국이 인프라 투자 쪽에 전력망이 많이 깔릴 때 절대로 소외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전히 대한전선을 네. 탑픽으로 본다. 물론 오늘 네. 급등해서 좀 아쉽긴 한데 조정식 그래- 매수 관점. 네, 그래도 저는 아직 업사이드는 훨씬 더 많다. 오.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제가 이거 2,000원대 예. 이야기 드렸을 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을 내뱉을 수는 없다 목표가 너무 황당하다고 너무 높아서. 생각할까봐 예, 맞아요. 그래서 말은 안 합니다. 지금도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구간이라면 좀 긴 안목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쪽도 있으니까 어쨌든 미래는 지금 전기차 시대고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시기라는 거. 신재생은 어쨌든 전력망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또 가능하다. 다만 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네, 네. 한 3분의 1만 사시고 네. 떨어질 때 한 2번 정도 추매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부자대기님이요. 인프라 투자 법안 시행되면 테이퍼링,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상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투자 법안이잖아요. 금리 인상 이슈에 영향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시행되는 게 한 번에 한 해에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점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레스큐랑 다르죠. 그러니까 구제는 직접 돈을 쥐어준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1조 얼마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거지만 네. 이거는 이제는 소위 말하면 내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을 촉진하고 라든지 그렇죠. 긴 그림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아. 증세 관련 쪽이기 때문에 또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쪽과는 또 거리가 좀 멀거든요. 물론 발행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네. 예전처럼 뭐 증세 없는 뭐 소위 말하면 이런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니잖아요. 증세를 기본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은 계속 금리를 보는 게 맞죠. 사실 인프라에만 집중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금리가 아니라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금리, 테이퍼링 이쪽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뭐 이슈가 바뀌거나 그렇진 않고 저는 계속해서 아닐 보는 게 맞다고 네, 보세요? 저는 중기적으로는 그쪽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 맞아요. 경기 민감주나 뭐 기술주냐라는 건 네. 아니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물론 저는 하반기는 기술주가 더 잘 간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 내에 지금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런 뭐 실적 두산중공업, 네, 뭐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네. 아니면 기계, 뭐 두산인프라코, 아니면 조선주 이런 종목들은 네. 동일한 경기 민감주지만 네. 수준 모멘텀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 이렇게 하수 같은 질문을 제가 가끔 합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제 시달리게 되면 시장 투자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교수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3,260선 지지하고요. 1,010선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반등 분위기 마감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심화론에서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략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일 2시에 또 함께하겠습니다.